엄마도 아버지한테 맞고 살았으면서 뭘 새삼스럽게 그래요. 걔 원래 제정신 아니었다니까요. 아들의 그 서늘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멈춰버렸습니다. 효자인 줄만 알았던 내 자식이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그리고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성남 모란시장 구석에서 30년 넘게 뜨거운 가마솥 불꽃을 지키며 살아온 60 중반의 박순자라고 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손마디가 쑤시는지 모르겠어요. 비가 오려고 무릎이 시큰거리는 건지 아니면 가슴 속에 묻어둔 응어리가 터져나오려고 꿈틀대는 건지. 주방 구석에 앉아 팔을 다듬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벽에 걸린 낡은 앞치마에 묻은 핏자국 같은 고춧가루 얼룩을 보고 그만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그 얼룩을 보는데 제 인생에 가장 시렸던 구석, 그 지독했던 인천 만석동의 겨울 냄새가 확 끼치더라고요. 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덮어두고 살았던 그 시절의 공기가 말이죠. 사실 제가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건 누군가에게 사이다 같은 통쾌함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제 팔자가 기구하다고 동네방네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저처럼 평생을 자식 하나만 보고 버텨온 이 땅의 수많은 어미들에게, 그리고 너무 늦게 알아버린 한 여자, 내 며느리 은주에게 뒤늦은 참회록을 바치고 싶어서입니다. 작가님, 제 이야기가 좀 길어요. 30년 넘게 묵혀둔 장맛보다 더 진하고 지독한 이야기인데 들어주실 수 있으시죠? 제 불행의 시작은 1978년 그해 겨울이었을 거예요. 당시 저는 인천 만석동, 사람들이 괭이부리 마을이라고 부르던 판자촌에 살고 있었죠. 바닷바람이 칼날처럼 파고드는 그 비좁은 골목길에는 늘 매캐한 연탄가스 냄새와 갯벌의 짠내가 뒤섞여 떠다녔어요. 제 남편은 참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밖에서는 허허실실 좋은 사람 소리를 들었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술 기운을 빌러 짐승으로 변하곤 했죠. 술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 때면 제 심장은 이미 발끝까지 떨어져 내려 덜덜 떨리곤 했어요. 야, 이년아, 문 안 열어? 그 고함 소리가 들리면 저는 구석에서 자고 있던 어린 아들 창호를 품에 꼭 안았어요. 내 몸이 방패가 되면 이 여린 것에게는 매질이 닿지 않을까 싶어서요. 굵은 몽둥이가 제 등허리를 후려갈길 때마다 으드득 뼈가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고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소리를 내면 아들이 깰까봐, 잠결에라도 아비의 악마 같은 모습을 볼까봐 그게 더 무서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면 제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눈가가 퍼렇게 멍들고 입술은 터져서 피딱지가 앉아있기 일쑤였죠. 그러면 저는 수돛과 찬물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마디가 시려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빨래를 문지르고 또 문질렀어요. 피 묻은 옷가지를 비비며 제가 속으로 삼킨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엄마처럼 살지 마라. 창호야, 너만은 저 괴물 같은 아비를 닮지 마라. 그때 제 유일한 위안은 아들 창호의 고사리 같은 손이었어요. 제 터진 손등을 보며 창호가 울먹이며 말했죠. 엄마, 내가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면 엄마 안 아프게 해줄게. 내가 엄마 지켜줄게. 그 말 한마디면 찢어진 가슴이 거짓말처럼 아물더라고요. 저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국 남편의 폭력과 외도가 극에 달해 맨몸으로 쫓겨나듯 이혼을 했을 때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아들을 저 지옥에서 구해냈다는 안도감에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죠. 홀몸으로 아들을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시장통에서 남들이 버린 배춧잎을 주워다 국을 끓이고
밤새워 남의 집 빨래를 하고 식당에서 종일 불 앞에 서서 뼈를 고았죠. 겨울철이면 찬물에 손등이 갈라져 피가 새어나왔지만 약 먹을 돈이 아까워 구리스를 바르고 비닐봉지를 씌운 채 다시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시험 1등 했어. 성적표를 내밀며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제 구분등은 다시 꼿꼿해졌고 텅 빈 속은 밥을 먹지 않아도 든든해졌습니다. 창호는 제게 아들이자 남편이었고 신이었어요. 내 고생의 유일한 증거이자 보상이었으니까요. 드디어 대물림 되던 가난과 폭력의 사슬을 끊어냈다고 믿었답니다. 우리 은주. 제 며느리를 처음 보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서울 변두리 작은 공장에서 격리로 일하면서도 밤이면 눈을 비비며 야간 학교를 다니던 아이였죠. 처음 인사를 왔는데 가난한 형편에 제대로 된 옷 한 벌 못 걸쳤으면서도 그 눈망울만큼은 밤하늘의 별처럼 초롱초롱하더라고요. 어머니, 창호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홀로 고생하며 창호 씨 키워내신 거 정말 존경해요. 그 여린 손으로 제 거친 손을 꼭 잡는데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들은 고부 갈등이다 뭐다 하지만 저는 은주를 보자마자 알았어요. 이 아이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하느님이 내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보내준 딸이라는 걸요. 결혼하던 날 저는 시장통에서 10년 넘게 한 푼 두 푼 모은 쌈짓돈을 털어 은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를 묶던 낡은 빨간 고무줄 대신 은주에게는 예쁜 산호색 머리끈을 선물했죠. 은주야, 나는 평생 이 빨간 고무줄로 머리를 질질 동여매며 도망치듯 살았지만 너는 예쁘게만 살아라. 우리 창호는 아비랑 다르니까 너를 공주처럼 아껴줄 거야. 그때 은주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미소가 제 인생의 가장 큰 긍지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작가님. 행복은 소나기보다 짧더라고요. 결혼하고 1년쯤 지났을까요? 반찬을 해서 아들네외 집에 들렀는데 은주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늘 생기가 넘치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고 그 예쁘던 눈가는 퀭하게 꺼져 있더라고요. 무엇보다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건 은주의 팔뚝에 든 시퍼런 멍자국이었어요. 은주야, 너 팔이 왜 이래? 어디서 넘어진 거니? 제 물음에 은주는 황급히 소매를 내리며 어설프게 웃더군요. 아, 어머니, 회사에서 창고 정리하다가 박스에 좀 긁혔어요. 제가 좀 덤벙대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내 아들 창호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밖에서 상사 비위 맞추며 뼈 빠지게 일하는 효자라고. 내 눈을 내가 가렸던 거죠. 창호는 제 앞에서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엄마, 은주가 요즘 몸이 좀 약해서 그래요. 내가 보약이라도 한 제 지어줘야겠어. 살뜰하게 아내를 챙기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그럼 그렇지 하며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침묵은 깊어만 갔고 급기야 은주는 야간 학교까지 그만두고 집안에만 틀어박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예고 없이 찾아갔더니 대낮인데도 집안 불을 다 꺼놓고 은주가 베란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은주야, 왜 이러고 있어? 어디 아프니? 불을 켜자 은주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언뜻 보인 입술은 터져 있었고 뺨은 부어올라 있었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냄새, 이 분위기, 30년 전 만석동 판자촌에서 제가 풍기던 그 공포의 냄새였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창호는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군요. 엄마, 은주가 우울증이 좀 왔나 봐요. 자꾸 혼자 벽에 부딪히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요?
아들의 억울한 표정에 저는 또 한 번 제 직감을 부정했습니다.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 오만이 결국 은주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어요. 은주가 전화를 받지 않아 불안한 마음에 달려간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그 집안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엄마 왔다. 맛있는 고등어 조려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방바닥에는 수십 알의 약이 흩어져 있었고 우리 은주는 그 예쁜 산호색 머리끈을 손에 꼭 쥔 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평생 가난과 싸우고 야간 학교를 다니며 내일을 꿈꾸던 그 아이가 왜 아무 말도 없이 차가운 바닥을 침대 삼아 누워 있었을까요? 옷장 구석, 은주가 야간 학교 다닐 때 쓰던 가방 밑바닥에서 낡은 다이어리 한 권이 나오더군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창호 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왔다. 어머니 앞에서는 그렇게 웃던 사람이 문만 잠기면 악마로 변한다. 내 머리채를 휘잡고 거실을 끌고 다닐 때 나는 거실벽에 걸린 어머니의 인자한 사진을 보며 빌었다. 제발 어머니가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추악한 광경을 어머니가 보시면 무너져 내리실 테니까. 손이 덜덜 떨려 다이어리를 놓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은 더 잔혹했습니다. 배가 자꾸 아프다.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하는데 창호 씨는 내 배를 발로 차며 말했다. 이게 내 자식인지 어떻게 알아? 너 회사에서 꼬리치고 다니는 거 다 알아. 그 여자의 향수 냄새를 묻히고 들어와 나를 난도질하는 그가 무섭다. 결국 하혈을 했다. 우리 아기가 하늘나라로 갔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내가 성군인 줄 알고 키웠던 내 아들이 사실은 30년 전 나를 때리던 그 인간보다 더한 괴물이었다니요. 일기장 사이에는 찢어진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끼어져 있었습니다. 형체도 알 수 없는 작은 생명. 내 손주를 내 아들이 죽인 것 같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대충 정리하고 나와요. 은주 물건 보면 마음만 아프지. 다 태워버려야지.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그 평온한 얼굴이 은주를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그 얼굴이 너무나 소름 끼쳤습니다. 창호야, 이거 네가 그랬니? 은주 아이, 네가 죽인 거야? 일기장을 내밀자 아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툭 던지듯 말하더군요. 치, 그걸 왜 봐요? 엄마, 걔 원래 제정신 아니었어요. 죽을만 하니까 죽은 거라고요. 그리고 엄마도 알잖아. 나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집에서 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엄마도 아버지한테 맞고 살았으면서 뭘 새삼스럽게 그래요? 엄마도 아버지한테 맞고 살았으면서. 그 말이 제 가슴을 도끼로 찍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참았던 그 매질이, 제가 견뎠던 그 세월이 결국 내 아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걸음이 되었다는 사실에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갔어요. 짝!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는데 제 평생 처음으로 자식 뺨을 때려본 거였죠. 손바닥이 화끈거리고 아렸지만 제 속이 문드러지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아들이 글쎄 맞은 뺨을 만지며 서늘하게 웃더라고요. 오, 박순자 여사님, 이제 와서 엄마 노릇하시겠다? 신고라도 하시게? 가서 해봐요. 누가 믿어줄 것 같아? 은주는 스스로 약 먹고 죽은 거야. 엄마가 신고하면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엄마 국밥집도 끝이야. 살인자 엄마라고 소문나고 싶어?
제 약점을 잡고 협박을 하는데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아들을 향한 마지막 밧줄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놈은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배 아파 낳았지만 속은 이미 괴물이구나. 저는 일기장이랑 사진을 움켜쥐고 현관문으로 무작정 달렸어요. 아들이 제 뒷덜미를 낚아채려고 어디가? 그거 내놔!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뿌리치고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작가님, 그 밤에 장대비가 얼마나 쏟아지던지 저는 맨발에 슬리퍼 차림으로 미친 사람처럼 달렸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눈앞을 가려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죠. 길가에 고인 찬물이 발목을 적시는데 은주가 느꼈을 그 외로운 공포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경찰서 정문 앞에 섰을 때 정말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서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이 문만 넘으면 나는 자신을 감옥에 보낸 비정한 어미가 되는 거잖아요. 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근데 품속에 있는 은주 일기장이 꼭 뜨거운 난로처럼 제 가슴을 데우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젖은 몸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할머니? 경찰관이 묻는데 저는 대답 대신 젖어버린 일기장이랑 사진을 카운터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뱉었죠. 우리 아들을, 제발 우리 아들을 좀 잡아주세요. 제 아들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 며느리랑 아직 빛도 못 본 제 손주를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면서 경찰서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경찰들이 당황해서 저를 부축하는데 저는 그저 바닥을 치면서 목 놓아 울었답니다. 잠시 후 형사들이랑 같이 아들 집으로 가는데 순찰차 창밖으로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는 아들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들은 저를 발견하자마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었어요. 이 독한 할망구야!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나가면 당신부터 죽여버릴 거야! 아들을 태운 차가 멀어질 때 저는 만석동 바다에 제 영혼을 던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창호야, 너를 감옥으로 보낸 건 내가 아니라 너를 괴물로 키운 나의 비겁한 인내였단다. 아들이 구치소로 넘어가고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저는 산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성남시장동 사람들은 저를 보며 수군댔죠. 세상에, 제 아들을 제 손으로 감방에 보내다니 독해도 보통 독한 게 아니야. 그 말들이 송곳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지만 저는 묵묵히 가마솥 앞에 섰습니다. 뜨거운 김을 쐬며 뼈를 고는 그 시간만이 제가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거든요. 재판 결과는 참으로 허망했습니다. 은주가 스스로 목심을 끊었다는 점, 그리고 아들이 직접적으로 살해했다는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동안 자행된 상습 폭행과 협박, 그리고 결정적으로 은주의 유산을 초래한 폭력 행위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던 날 수의를 입은 아들은 법정에서 저를 매섭게 노려보더군요. 엄마,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해. 엄마가 내 인생 망친 거야. 알아? 그 말에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창호야, 네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네 속에 자라난 그 괴물을 외면했던 나의 비겁함이었단다. 그리고 네 아비로부터 시작된 그 지독한 폭력의 사슬을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네게 물려준 이 어미의 죄란다. 아들이 수감된 지 석 달째 되던 날 저는 처음으로 면회를 갔습니다. 창호야, 나는 네가 여기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 네 아비처럼 괴물로 죽지 말고 은주한테 지은 죄, 네 자식한테 지은 죄,
여기서 다 씻고 나오너라. 나는 네가 나를 평생 원망해도 좋다. 하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은주가 잠들어 있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은주의 위패 앞에 저는 제가 쓰던 그 낡은 빨간 고무줄과 은주에게 선물했던 산호색 머리끈을 나란히 놓아주었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이 어미가 눈이 멀어 너를 지옥에 홀로 두었구나. 내 아들이 저지른 죄 내가 평생 갚으며 살게. 저 세상에서는 야간 학교 마음껏 다니고 예쁜 옷 입고 사랑만 받으며 살거라. 작가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잘못된 나무는 가지를 쳐내야 살 수 있듯이 내 자식이 괴물이 되어갈 때 그 손에 수갑을 채워서라도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어미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시장통 국밥집 문을 열며 기도합니다. 내 아들이 지은 죄만큼 제 손마디가 더 부르트기를. 세상의 모든 며느리들이 제 은주처럼 시들지 않기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이 자식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마주할 용기를 갖게 되기를요. 비가 그치려나 봅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꼭 은주의 미소 같아 오늘도 저는 가마솥 불을 지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늘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 작가의 2시 라디오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